내추럴 보디빌딩을 표방하는 대회에서는 자격 요건과 금지 약물 목록 및 약물 검사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내추럴 보디빌더들은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달리 인체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을 본인의 노하우에 의해 최대화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근육의 성장, 회복 속도를 조절하고 운동의 스킬과 식이요법을 더해 경쟁을 하게 됩니다. 내추럴로 운동했을 때와 약물을 사용했을 때 과연 얼마나 차이를 보일까라는 물음에 재미있는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19세에서 40세 사이에 웨이트 트레이닝 경험이 있는 정상적인 남성으로 총 10주간 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총 4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결과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첫 번째 그룹에서는 신체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에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물이 나왔는데 운동 없이 약물만 10주간 투여한 그룹에서 약 3kg의 근육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약 1.8kg의 근육 증가를 보였고 약물과 운동을 병행한 네 번째 그룹에서는 약 5.8kg의 근육 증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해당 실험 결과만 놓고 봐도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감은 엄청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올림피아 대회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선수들이 과연 내추럴 보디빌딩을 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 금지 약물을 검사하는 데 있어서 소변 검사가 제일 많이 사용되며 특정 단체의 대회에서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이 됩니다. 도핑 테스트에 발생되는 비용은 해당 연맹에서 지불하거나 주최 측에서 지불하게 되는데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 제대로 된 테스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흔한 소변 검사로 테스트를 진행하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약물들도 있습니다. 바로 성장 호르몬이 좋은 예가 됩니다.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은 도핑 테스트에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발견하기 어렵고 아주 비싼 혈액 검사만이 이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이와 같은 약물 검사를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프라이버시를 핑계로 깨끗한 소변을 소지하고 있다가 그 소변을 테스트용으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약물 검사에 통과하기 위해 각 약물의 사용 시기를 조절하면 약물 검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 유럽인 보디빌더의 경우 반년 동안 엄청난 양의 약물을 사용하고 테스트 기간이 되기 전 완벽하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소변 검사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테스트 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추럴 빌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역시 에페드린, T3, 클렌부테롤을 사용하여 지방을 걷어내고 약물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몇 주 전에 사용을 금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추럴 보디빌딩을 추구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계를 육안으로 명확히 구분짓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은 했지만 테스트에 피해갈 수 있는 노하우를 알면 표면적으로 얼마든지 내추럴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프로 대회나 세계 권위 있는 대회 수준에 이르면 현실적으로 내추럴 보디빌더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 인슐린, 성장 호르몬을 제외하더라도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약물은 엄청 많습니다. 내추럴 보디빌딩을 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지방량 지수 계산 방식입니다. 제지방량 지수의 계산은 체지방 비율과 키, 몸무게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고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선수들 역시 약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고 밝혀진 사실이 없어 관중들과 많은 사람들을 기만한다면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경험이 있는 정상적인 남성으로 총 10주간 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총 4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결과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첫 번째 그룹에서는 신체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에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물이 나왔는데 운동 없이 약물만 10주간 투여한 그룹에서 약 3kg의 근육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약 1.8kg의 근육 증가를 보였고 약물과 운동을 병행한 네 번째 그룹에서는 약간 이와 같은 약물 검사를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프라이버시를 핑계로 깨끗한 소변을 소지하고 있다가 그 소변을 테스트용으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약물 검사에 통과하기 위해 각 약물의 사용 시기를 조절하면 약물 검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 유럽인 보디빌더의 경우 반년 동안 엄청난 양의 약물을 사용하고 테스트 기간이 되기 전 완벽하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소변 검사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테스트 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추럴 빌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역시 에페드린, T3, 클렌부테롤을 사용하여 지방을 걷어내고 약물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몇 주 전에 사용을 금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추럴 보디빌딩을 추구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계를 육안으로 명확히 구분짓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은 했지만 테스트에 피해갈 수 있는 노하우를 알면 표면적으로 얼마든지 내추럴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프로 대회나 내추럴 보디빌딩을 표방하는 대회에서는 자격 요건과 금지 약물 목록 및 약물 검사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내추럴 보디빌더들은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달리 인체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을 본인의 노하우에 의해 최대화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근육의 성장, 회복 속도를 조절하고 운동의 스킬과 식이요법을 더해 경쟁을 하게 됩니다. 내추럴로 운동했을 때와 약물을 사용했을 때 과연 얼마나 차이를 보일까라는 물음에 재미있는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19세에서 40세 사이에 웨이트 트레이닝 5.8kg의 근육 증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해당 실험 결과만 놓고 봐도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감은 엄청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올림피아 대회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선수들이 과연 내추럴 보디빌딩을 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 금지 약물을 검사하는 데 있어서 소변 검사가 제일 많이 사용되며 특정 단체의 대회에서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이 됩니다. 도핑 테스트에 발생되는 비용은 해당 연맹에서 지불하거나 주최 측에서 지불하게 되는데,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 제대로 된 테스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흔한 소변 검사로 테스트를 진행하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약물들도 있습니다. 바로 성장 호르몬이 좋은 예가 됩니다.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은 도핑 테스트에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발견하기 어렵고 아주 비싼 혈액 검사만이 이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방법을 동원하며 세계 권위 있는 대회 수준에 이르면 현실적으로 내추럴 보디빌더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 인슐린, 성장 호르몬을 제외하더라도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약물은 엄청 많습니다. 내추럴 보디빌딩을 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지방량 지수 계산 방식입니다. 제지방량 지수의 계산은 체지방 비율과 키, 몸무게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측정이 가능합니다.